네,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현입니다. 서울시가 2025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 완화 정책들이 이어지게 되는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 서울시의 전체 아파트 단지가 4,217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96개의 단지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3,096개 단지 중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이 가능한 단지들 한번 어느 정도 비중이 차지하게 되는지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리모델링이 수직 증축이 될 수 있는 요건과 수평 증축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 요건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 실제로 리모델링이 진행된 아파트 단지의 사례를 통해서 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수익성을 좀 얘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부터 보게 되면 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 임대 조건 없이 최대 용적률 허용한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임대 조건이라는 얘기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로 지을 때 임대 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지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리모델링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 자체가 없다. 임대 아파트를 안 지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 이제 기본 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돼. 그때 예전에는 이게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확정됐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 용적률을 허용한다라는 얘기는 용어 선택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거 전용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거 전용 면적이 늘어나면은 용적률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요? 하는데, 예를 들면은 수직 증축이 아니라 수평 증축을 했을 경우, 예를 들면 기존에 아닌 아파트에서 옆으로 이만큼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일부가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 있지만 건폐율도 늘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최대 용적률이라고 단어 표현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법정 용적률, 예를 들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용적률을 250%를 다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두 개층이든 세 개층이든 증축을 하거나 또는 수평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약 한 280% 정도의 용적률로 짓는 상황이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지, 용적률 280%로 해주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용적률과는 이 리모델링은 조금 연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연관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냥 주거 전용 면적이 증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한 단어 선택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물론 기사 내용에서 일단 용적률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하는 것이죠. 기준안을 만들었는데 요 네 가지 요건을 각각 했을 경우에 20%에서 10%에서 30%까지 이 총 용적률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 면적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이걸 네 개를 다 더하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80%가 아니고 최대 30%, 40%까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최대 30%인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주거 전용 면적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들 중에서 아파트가 이제 면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16평, 18평, 그 다음에 22평, 28평 요 정도로만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35평, 42평, 55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중대형들이 모여있는, 중대형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최대가 30% 정도의 주거 전용 면적이 늘어나는 거에 그치게 되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단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지들은 최대 40%까지 주거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어떤 완화 요건이지만 네 가지를 다 충족한다고 해서
80%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만 이제 그 적용을 하게 되면은 최대 용적률을 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 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고, 선별적으로 4개 중에서 훨씬 더 용이한 요건을 갖고 있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최대 전용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40%까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후 아파트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지금까지 노후 아파트가 개발되는 어떤 가장 선호했던 방법은 재건축이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재건축이라는 방식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때의 특징은 저층 아파트들이 개발될 수 있을 때에 이 재건축이 막대한 사업성과 수익성을 가져가게 되고, 이 시장 참여자, 투자자분들이나 조합원들도 이 막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층 아파트들이 거의 다 재건축이 돼버렸어요. 이제 남아있지 않거든요. 거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고층 아파트들은 현재 이미 사용하고 있는 현재 용적률을 다 사용해서, 예를 들면 현재 용적률이 허용하는 게 250%의 용적률이라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250%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법정 상한을 넘어서서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어떤 특정한 단지들만 인센티브를 주면은 다른 아파트들과 형평성 때문에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적률, 최대 용적률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개발 방법 자체가 방법이 마땅한 게 없었던 건데, 이 방법,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꽉 막혀 있던 개발이 활로가 트여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리모델링,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현재 용적률이 어떻든 간에, 예를 들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250%의 용적률을 다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250%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지만 예전에 200만 호 공급이라는 국가적인 어떤 주택 공급이 이어질 때 350%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도 꽤 많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은 남아있는 용적률 자체가 없고, 오히려 재건축할 때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아파트로 용적률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폐해가 있다 보니까 재건축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었는데, 이런 350% 지어진 아파트들도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층수에 따라서 2개에서 3개 층 정도를 증축할 수 있고, 그만큼 세대수가 증가되면서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이제는 저층 아파트가 거의 다 사라진 시장에서 앞으로의 노후 아파트의 개발의 패러다임은 리모델링 쪽으로 점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변해갈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 특히나 입지 여건이 좋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시고, 또 다른 분들보다 좀 먼저 움직이셔야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안전하고 쉽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을 최대 30에서 40% 넓힐 수 있고, 별동 신축으로 인해서 가구 수도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행 안전 기준상으로 봤을 때 수직 증축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어떤 수직 증축이 가능한 부분까지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현재로는 수직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수직 증축이 가능하게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의무 비율도 포함되지 않게 됐다. 요번에 확정된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요번에 논의를 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용적률에 또 임대아파트 비중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넣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그 갑론을박 하던 게 결정이 나서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내부 지침으로만 이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준들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 단지는 저렇게, 그러니까 일률적인 어떤 정책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들쑥날쑥했고, 또 진행하는 사람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장에서도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됐을 때 어떻게 되고 얼마의 면적이 늘어나고 얼마의 세대수가 늘어나는지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데, 이 기준이 마련되게 되면서 이제 예측 가능해졌다라는 게,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서울 전체에 아파트 단지를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4,217개 단지 중에서 무려 3,096개 단지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단히 노후된 도시라고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73%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단지라고 증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 리모델링 3,096개 단지 중에서 특히나 현행법상으로 수평, 수직 증축, 세대수가 늘어나는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가 898개 단지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세부적인 지침이 이제 정해지게 되면은 이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을 때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어떤 요건은 수평 증축만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장점, 단점 이 두 가지 이제 사항으로 나눠봤는데, 일단은 장점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간소화시키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한 9년에서 10년 걸리는 거에 비해서 이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만 된다면 뭐 입주까지는 뭐 3년에서 5년 정도면 입주를 하게 되니까 전체 기간이 한 6, 7년 정도 내부로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고요. 또 주거 전용 면적이 30-40% 늘어나니까 예를 들면 최대 40%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18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게 되면 25평, 정상적인 25평 아파트가 되고요. 25평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35평 아파트까지 가능해요. 물론 아파트 단지별로 40%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고 한 30%만 적용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차이점은 좀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최대로 적용한다면은 20평대를 갖고도 30평대, 또 이 10평대 아파트를 갖고도 20평대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은 공용 면적이라는 것들을 보통 이제 일정 부분 지어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공용 면적이 증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뮤니티 시설이나 놀이터나 여가 공간 같은 걸 지을 때 일정 면적 이상을 못 짓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모델링은 그 땅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하는 단지 내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이 공용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럼 지상면에 대해서 면적이 들어가지만 지하 같은 경우는 면적이 보통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커뮤니티 시설이라 헬스장이나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막 넣어도 그 면적 증가에 큰 제한이 없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세대수 대비해서 최대 15%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는 수직 증축이나 별동 증축을 했을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죠. 자, 근데 장점이라는 것에서 가장 큰 장점은 지금 현재 재건축에서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리모델링, 수직 증축 리모델링엔 적용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어떤 장점이냐면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보통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최대 50%를 수익이 정부가 임대 아파트라든 기부태전하면 가져가 버리잖아요. 돈으로, 현금으로. 근데 리모델링은 수익이 많이 나도 이제 안 가져간다. 자,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냐 안 나냐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 뒤편에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적용이 안 되고 토지 기부 체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뭔가를 내놔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늘어나는 세대수만큼의 일반 분양물을 매도했을 때 그게 전부 다 100% 조합원들한테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는 나중에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되어 버리면 사고 팔고가 안 되잖아요. 일정 요건 해서 아주 소수의 매물이 거래되는 거 빼고는 대부분의 이제 아파트가 거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재건축은. 근데 이 리모델링은 조합이 설립이 되던 관리 처분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거래를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불안해지지 않는다. 온전하게 새로 산 사람들도 아파트 신축 신규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단점이 뭐냐면은 단지 내 편의시설, 기반시설을 짓는데 그 단지 면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동굴식 평면 구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보통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방과 거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방이 있는데 이게
뒤로 넓어지니까 동굴식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2배 이상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요번에 이제 기본계획 안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이 내력벽 철거가 허용이 되면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좋은 설계 도면, 내부 구조면 도면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력벽 철거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논의가 되다가 이 결론을 2019년에 낼 거야라고 발표를 했고 2019년 초에도 또 2019년 말에도 한 번씩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재정비를 하는 2025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아마 포함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특히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내부 평면도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내력벽 철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가타부타에 대한 결론이 아마 내년 1월 달에 발표되는 기본계획 안에 반드시 실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현행상으로는 단점이에요. 동굴식 평면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만큼 일반 재건축 아파트와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게 층고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층고가 낮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대로 층고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층고가 낮고 또 층간 소음이 조금 취약하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착공, 공사를 하게 되면 재건축은 멸실이 되어버리니까 멸실 등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택이 없는 걸로 돼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데 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골조를 그대로 놔두고 짓는 거기 때문에 멸실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택이 있는 걸로 되니까 착공에서부터 완공시까지 재산세, 종부세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가 멸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떤 아파트는 수직 증축이 되고 어떤 아파트는 수평 증축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여기 보시면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수직 증축이 가능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이제 세부 조건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직 증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뭐냐? 안전 진단을 했을 때 B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C나 D등급을 받게 되면은 수직 증축이 안 된다. 이해하기 편하게 골조가 튼튼해야 위에 2개층을 올리든 3개층을 올려든 위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오히려 튼튼해야 돼요. 너무 노후되면은 수직 증축을 못 하는 거야. 근데 C등급이나 D등급 가면은 이 밑에 버티게 되는, 지지하게 되는 이 내구도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체가 허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C, D등급은 수평 증축만 가능하고 B등급 이상이어야 이제 수평이 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연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15년 차부터 30년 차라는 걸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년 차 쪽으로 더 쌩쌩한 아파트일수록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또 노후가 심하게 된 아파트일수록 수평 증축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세부적으로 보면은 기둥식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 아파트는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내력 벽이라서 내력 벽으로 이제 지탱을 하게 되는 아파트들은 이제 수평 증축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기둥과 벽에 따라서도 수직과 수평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있나요?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된 사례를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예전에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는 제도 자체가 수직으로 몇 개 층을 올린다라는 제도 자체가 없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좀 이제 꼬이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수직 증축이 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이제 밤섬의 쌍용예가 클래식이라는 아파트거든요. 자,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사업성을 한번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바로 착공하기 전에 가격이 약 5억 정도 됐던 거예요. 5억 정도.
그리고 이 아파트는 28평형이 다 43평형으로 되게 넓어진 거예요. 40평대로. 그리고 평형대별로 추가 부담금이 1억 8천, 1억 9천, 2억 정도, 거의 한 2억 정도를 내서 28평이 43평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리모델링이 착공하기 전에 4억 2천이었고,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으로 1억 8천을 내서 총 투자 금액이 6억으로 돈을 들인 거예요. 직접 살고 계신 분들이. 근데 리모델링이 탁 돼서 완공이 됐을 때가 2012년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세가 한 8억 정도, 8억대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만 따지게 되면은 한 2억 정도의 수익을 얻은 거죠.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6억 하던 8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8억을 하게 되니까 한 1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형성이 된 상황이죠. 물론 주변에 재건축된 아파트와 가격 차이는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이 쌍용 예가처럼 한강변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한 22억, 23억 정도에서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요. 재건축을 한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의 차이가 그 정도 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재건축 아파트가 10억 할 때 이 아파트는 예를 들면 한 7억 정도 했다는 거죠. 차이가 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22억이 됐을 때 이 아파트는 18억 정도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감안한다면 낮은 수익률은 절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강북은 이런데 강남 쪽에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강남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에서 리모델링 사례는 대치 구성 2차가 리모델링이 돼서 대치 레미안 하이스턴 아파트가 된 사례가 있죠. 지금도 대치 성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레미안 하이스턴 같은 경우는 354가구 정도 됐던 거 아파트가 30평대 노후 아파트에서 40평대 새 아파트로 전부 다 바뀐 케이스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추가 부담금은 약 2억 5천 정도 들었고, 리모델링이 추진되기 바로 전, 착공하기 바로 전의 시세는 약 8억 정도 됐으니까 8억에다가 추가 부담금 2억 5천을 보태면은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총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실거주자 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분석을 한다면, 이제 뭐 투자를 했다면은 이 8억 아파트에 전세를 끼고 투자하면 보다 투자 금액, 실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실수요자의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은 15억 5천 들여서 2014년에 완공돼서 입주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격이 1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차익으로 보게 되면 한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15억 5천 들여서 2억 정도의 수익이면 너무 적은 수익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적인, 금전적인 가격의 차익이 얻는 것 이외에도 30평대 노후 아파트에서 40평대 신규 아파트로 삶의 질적인 부분,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어떤 삶의 질적인 부분이 훨씬 더 높아진 거를 금전적으로 환산을 해서 보면은 수억 원의 가치 상승을 가치 상승의 가치만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완공이 된 그 짧은 시간 안에는 가격 변동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10억 5천만 원 들였던 아파트의 가격이, 현재 가격이 30억 원 정도 한다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는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억 정도, 뭐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5년, 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20억 정도의 차익이면은 굉장히 적지 않은 어마어마한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예를 들면 도곡 렉슬 아파트를 예를 들게 되면 재건축이 된 아파트잖아요.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같은 평형이 4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의 현재 가격 차이는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성 2차 같은 경우는 8억에서 출발을 했고, 이 도곡 렉스는 13억에서 15억 정도 하던 게 40억이 된 거고, 8억이 30억이 된 거니까 상승률 면에서 크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충분히 이 수직 중축 리모델링 또는 이 대치 구성 같은 경우는 수평 중축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 이상, 생각하는 이상의
수익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는 게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는 규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몇 개 단지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시장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재건축 같은 어떤 규제가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오게 될 게 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그래서 사고 팔고를 일단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향후에는 단기간에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겠지만 향후 한 5년 뒤에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시점이 2026년 정도 될 거거든요. 2026년 정도가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미 리모델링이 많이 활성화됐을 거예요. 그때가 되게 되면은 초과이익 환수제에다 더불어 초과이익 환수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제도라는 거는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도들이 새롭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다른 방법에 개발해서 적용됐던 것들을 이 방법에도 이 개발 방법에도 적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준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는 초기 시장에서는 규제가 없지만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규제가 하나 두 개씩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초기 시장에 좀 들어갔던 분들은 규제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좀 뒤늦게 들어가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감안해 보신다면 조금 더 선점하는 투자가 항상 안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기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리모델링 관련돼서 리모델링의 기본 계획이 2025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이제 재정비 된다는 내용과 리모델링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리모델링이 실제로 됐던 단지들의 사업성까지 분석을 해봤고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 또 위험도도 있다라는 걸 꼭 감안하셔서 현명한 투자의 지침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